안녕하세요. 저 고성능 데이터 직렬화 라이브러리 메모리팩 소개 세션을 맡은 최영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오늘 세션 내용은 상당히 간단한 내용이고요. 아마 오늘 전체 세션 중에서 아마 제일 간단한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근데 제가 이걸 여기에서 강연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좀 이런 제품, 이런 라이브러리가 있고 이게 좀 되게 좋은 것이다. 아마 글로 전달하면 전달이 잘 안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말로 전달하기 위해서 강연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저는 컴투스에서 센트럴 서버실이라는 데서 근무하고 있고요. 저희가 있는 부서는 게임 서버 개발 지원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온라인 게임 쪽에서 게임 서버 개발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온라인 게임 쪽은 대체적으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주로 만드는 게임 서버가 소켓 방식의 게임 서버거든요. 모바일 쪽을 넘어오면서 제가 웹 서버 방식의 API 서버라는 것도 만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주 전통적으로는 소켓 방식의 게임 서버를 많이 만들고요. 그래서 저희는 실시간 통신을 하는 걸 또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뭐 저희 대표적으로 소켓 방식의 게임 서버 대표적인 MMORPG죠. 이런 것들은 이제 API 서버는 절대 만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다른 방식은 특히 API 서버라고 하더라도 뭐 웹소켓이나 뭔가를 사용해서 좀 비슷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이런 되게 고성능 게임 MMORPG에서는 소켓 서버 방식으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클라이언트하고 서버하고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저희는 이 보통 데이터 이름 패킷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다른 쪽에서도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는데 저희는 보통 패킷을 보냈다, 뭐 패킷을 받았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패킷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보내고 싶은 데이터, 서버가 클라이언트로 보내고 싶은 데이터, 그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데이터를 보내고 그것을 저희가 패킷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많은 패킷은 저희가 많은 패킷은 여기서는 이 응용기총 이쪽에 패킷이고요. 사실 패킷은 뭐 OSI 7레이어 가보면 이렇게 뭐 IP 헤더도 있고 TCP도 있고 여러 개 있죠 보죠. 실제 네트워크 쪽에서 봤을 때는. 근데 저희는 최상단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패킷이라는 데이터는 가장 간단하게는 텍스트를 보내겠죠. 이게 지금 보시면 내용 코드를 잠깐 보시면 헬로라는 것을 텍스트를 바이너리로 만들어서 바이너리로 보내고 있거든요. 보통 아마 소켓 통신 관련된 내적 코드 보면 보통 이렇게 텍스트 데이터를 보내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제일 간단하거든요, 보면.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보는데 근데 실제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쓸만한 응용 프로그램 만들 때는 사용 불가능하죠. 텍스트로서는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가 없거든요. 보통 아마 대부분 데이터를 보낸다면 그 데이터가 이런 클래스 같은 데 담겨져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거는 이제 방 안에서 채팅할 때 다른 사람이 채팅 보낸 메시지를 그 방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브로드캐스팅할 때 그때 보내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누가 보내는지가 유저 아이디고 채팅 메시지가 채팅 데이터죠. 그래서 이건 되게 간단한데 게임 쪽에 보면 더 다양하거든요. 클래스 안에. 그래서 그걸 텍스트로 보내는 건 불가능하고요. 보통 텍스트 위에 다른 포맷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패킷에 보면 아까 제가 텍스트 이야기했는데 뭐 텍스트로 근데 불가능하진 않죠 보면. 그리고 텍스트하고 바이너리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HTTP도 보면 1.1 버전 때는 헤더 보면 텍스트였다가 지금은 HTTP2에서는 이제 바이너리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텍스트를 바이너리로 바꾸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용량 문제가 가장 크죠 보면. 저 밑에 잠깐 적어놨는데 만약 이런 사이즈의 숫자를 보낸다고 할 때 텍스트로 보내면 무조건 19바이트가 되거든요. 근데 바이너리는 8바이트로 끝나죠 보면. 그래서 이건 숫자 하나지만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제가 아마 MMORPG를 만든다면 제가 어떤 이동을 한다 할 때 제가 보내는 데이터는 저의 XY 좌표와 제가 바라보는 방향 그리고 속도 이런 것들 다 가거든요 보면. 이걸 만약 텍스트로 보내면 엄청 클 거예요 보면. 반대로 숫자로 보내면 그 바이너리로 보내면 상당히 작을 거고요 보면. 그래서 실제적으로 온라인 게임에서는 특히 소켓 서버에서는 거의 대부분 바이너리로 보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웹도 저는 뭐 성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는 보지 않고요. 아마 그쪽도 중요할 건데요. 근데 보통 게임은 더 이제 성능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보면 여기 게임 해보신 분 알겠지만 게임 하는데 내가 뭔가 버튼을 누르는데 그게 대한 응답이 안 오면 상당히 짜증나죠 보면. 그럼 이 게임 망한 게임 쓰레기 게임이네 이래서 안 하죠 바로 그냥. 좀 더 심하면 이제 스토어 가가지고 별점 1 주고 막 그러시죠. 예. 그래서 저희는 되게 이런
유저의 게임에서 그 UX 그 느끼는 거 이런 걸 되게 체감을 되게 중요하게 여거든요 보면.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체감이 중요하려 온라인 게임에서는 일단은 근데 어떤 우리가 유저가 어떤 행동했을 때 그 결과를 보려면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받아야 되거든요 보면. 그래서 저희는 이 네트워크 속도를 조금이라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가능하면 좀 작게 하고, 그리고 또 작은데 또 성능도 좋아야 되죠. 방금 또 이야기했지만 이게 데이터를 직렬하는 그쪽 성능도 많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때는 무시 못 하거든요 보면. 특히나 뭐 한국 안에서 만약에 서버를 운영하고 한국 안에 있는 유저만 하가 한다면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오래전부터 네트워크 이게 시설망을 잘 깔아놨기 때문에 성능이 괜찮은데, 근데 요즘은 저희 게임도 보면 많은 유저 대상으로 게임을 만들고 싶다. 특히 지금 여기 있는 제가 소개하는 게임처럼 이런 게 이제 유저와 유저 간에 이제 대결하는 게임인데, 이런 게임은 한국만 대상으로 하면 유저 수가 너무 작죠. 그래서 유저 수가 너무 작으면 매칭하면 매칭할 때 사람이 안 걸려가지고 게임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늘리려면 전 글로벌로 해야 되겠죠. 글로벌로 하면 한국 유저가 좀 작아도 뭐 한국 유저 100명, 일본 유저 100명, 뭐 미국 100명 이렇게 하면 크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이제 글로벌로 한다면 한국과 브라질에 있는 사람이 대결하려면 서버는 이 중간 어딘가에 있어야 되겠죠. 한국에 있으면 안 되겠죠. 한국에 있으면 우리는 좋은데 브라질 유저가 엄청 안 되겠죠 보면. 그래서 저희는 저기 네트워크 속도, 그 속도가 또 이 지형과 관련된 거는 이 크기도 관계되거든요 보면. 그래서 저희는 작은 크기를 그리고 빨리 보내는 걸 되게 중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패킷에서 보낼 때 예전에 제이슨으로 보내는, 웹에서는 제이슨 아직도 많이 쓰죠 일반적으로 보면. 제이슨이 정의적인 이제 텍스트 파일, 텍스트 방식인데, 그래서 제이슨은 되게 다루기는 엄청 쉽죠. 패킷 내용을 바로 우리가 사람이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라이브러리 같은 거 엄청 잘 되어 있죠 보면. 근데 제이슨의 단점은 아까 앞에 텍스트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이슨이 바로 텍스트거든요. 그래서 용량이 너무 크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지금 이게 보면 이렇게 루트가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여기는 어드레스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이 리스트에 만약에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동일한 키가 계속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제이슨으로 하면 파일 그 용량이 진짜 엄청 많이 커지거든요 이게 보면. 그래서 보통 API 서버 개발에서는 뭐 사실 제이슨 사용하는 게 거의 표준에 가깝기 때문에 쓰지만 소켓에서는 예전에 좀 편의성 때문에 좀 쓰다가 막상 써보니까 데이터 용량이 너무 커져가지고 안 쓰는 경우가 많고, 근래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켓 쪽에서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예, 그리고 또 유명한 게 구글 프로토콜 버프죠. 사실 어떤 의미로 바이너리로 패킷을 데이터를 주고 네트워크로 데이터 주고받을 때 구글 프로토콜 버프를 대부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어떤 의미로 표준에 가까운 느낌도 있지만, 예. 대부분 플랫폼은 다 지원하고, 그 가장 특징이 모든 대부분의 프로그램 언어를 다 지원하죠. 이게 또 엄청 큰 장점이거든요 보면. 근데 단점은 사용이 좀 귀찮죠. 이 귀찮다는 건 뭐냐면 구글 프로토콜 버퍼를 저희가 사용하려면 구글 프로토콜 버퍼가 정의한 이 스키마, 여기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게 스키마인데 스키마를 정의하고, 그럼 이거를 어떤 툴을 상해서 이게 이 부분이 툴을 사용하는데, 이 프로토 툴이라는 툴을 상해서 우리가 원하는 언어의 코드를 생성해야 되거든요. 그 생성해서 우리는 이제 그걸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새로운 데이터를 패킷 데이터를 만든다든가 기존 그 수정할 때마다 스키마를 수정해야 되고, 또 다시 그 다음에 툴로서 제너레이트 시키고, 이게 좀 귀찮습니다 보면. 혹시 하다가 이거 깜빡 실수하면 좀 큰일 나죠 보면. 내가 스키마를 바꿨는데 당연히 나는 이거 했다고 해서 생각해서 데이터를 보내는데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이상한 게 온다 하겠죠 보면.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면 저희가 보통 네가 잘못했다, 나는 잘했는데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다가 다 따지다 보면 내가 잘못했네 이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구글 프로토콜 보면 뭐 성능이나 플랫폼이나 프로그램 언어 지원을 봤을 때 상당히 좋은데, 좀 이게 사용하는 방법이 좀 귀찮고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좀 실수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게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소개하는 게 메모리 팩인데요. 일단 메모리 팩은 데이터를 바이너리로 해서 보내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빠르고요. 일단 C# 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제일 빠른 걸로 알고 있어요. 직렬한 라이브러리 쪽에서는. 그리고 간편합니다 보면. 상용이 뒤에 제가 좀 보여드리겠지만 사실 이건 학습이라고 할 것도 없고요. 그냥 뭐 한두 주만 사용하면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단점은 C#끼리만 사용해야 됩니다. 아까 앞에 프로토콜 버프는 다른 언어도 다 되잖아요 보면. 근데 이제 만약에 메모리 팩을 사용한다면 주고받는 두 개의 호스트가 서로
C샵일 때만 가능하다. 그게 단점인데, 근데 저희 게임 쪽에서는 약간 이게 큰 문제가 아닌 게 저희 게임에서는 클라이언트 쪽은 이 유니티라는 엔진을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보면 이 유니티라는 이 엔진은 C샵이라는 언어를 이제 스크립트 언어처럼 사용하고 있고요. 보면 그리고 저희가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임 엔진이 유니티와 언리얼인데 언리얼은 C++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만드는 게임이 언리얼로 만든다면 이 메모리 팩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근데 유니티로 사용한다면 당연히 사용할 수 있고요. 제가 뭐 이렇게 수치를 재본 건 아니지만 보통 저희 한국 온라인 게임, 한국 게임 업계에서 저희가 어떤 게임을 만들면 아마 비율로 따지면 거의 70% 가까이 유니티를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예, 언리얼을 사용한다는 건 엄청나게 개발 비용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른바 대작 게임을 만들 때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보면 참고로 뭐 한국에서 대작 게임이라 하면 보통 비용을 300억 이상을 잡으셔야 됩니다. 저희는 그 정도 드려야 대작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 분인데 300억이 작은 돈 아니죠 보면. 예, 그래서 보통 유니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메모리 팩은 아까 제가 성능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저희 게임 쪽 사람들은 특히 성능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다 좋아도 성능에서 별로 안 좋다 이러면 좀 선택을 안 하거든요. 성능 부분을 무시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모리 팩은 되게 성능 부분이 좋고요. 보면 이게 이제 이 개발하신 분이 이제 수치 측정해 놓은 거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성능이 다 좋습니다. 보면. 그리고 또 이거 이제 이거 만든 분이 어떤 C샵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좀 소개를 드린다면 이게 일본에 있는 회사인데 일본에 있는 어떤 게임 회사가 C샵으로만 관련된 기술을 만드는 회사를 하나 자회사로 만들 거예요. 그 회사가 이제 C샵이라는 회사예요. 보면. 그래서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게임을 만드는 게 아니고 게임에 사용될 C샵용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있거든요. 분명. 그래서 되게 신뢰성이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자기들이 실제 게임 개발할 때 쓰려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신뢰성이나 효율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보면.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제 게임 쪽에서는 여기에서 보면 이분 여기에서 만든 게임 혹은 이 회사에서 대표가 이분인데 이분이 만드는 라이브러리를 저희도 꽤 많이 쓰고 있어요. 클라이언트 쪽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미. 네. 그 회사 소개 가보면 이렇게 이런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게 되어 있고 이제 주로 만드시는 분이 이분인데 이분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MVP C샵 쪽 MVP 오래전부터 하셨고요. 그래서 이전부터 계속 이제 C샵용 관련 오픈 소스 되게 유용한 거 많이 만들어서 공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에 대한 신뢰성이나 뭐 효율성 이런 거는 되게 믿고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한번 이 회사를 처음 들어보셨다면 한번 가보셔서 라이브러리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소개하는 라이브러리 이외에도 상당히 좋은 라이브러리가 많습니다. 보면 이 매족 원형이라는 것 같은 거는 이건 gRPC를 C3용 gRPC를 사용해서 실시간 통신을 해주게 하는 프레임워크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일본 쪽에 있어서 그런지 한국보다 일본 쪽 게임 개발에서 보면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라이브러리들을 보면 꽤 유명한 게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유니테스트 그리는 것도 옛날부터 많이 사용했고요. 저희가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메시지 팩이 있는데 사실 예전에 메모리 팩 넣기 전까지는 이 메시지 팩이 C샵 쪽에서는 직리라 라이브러리 중에 성능이 제일 좋았거든요. 사용도 제일 편했고 그러다가 이제 올해 이제 이 메모리 팩이라는 게 나왔고요. 보면 일단 메시지 팩의 이제 메시지 팩4 C샵의 큰 단점은 일단 사실 성능도 메모리 팩이 더 좋지만 뭐 크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보면 그래서 뭐 성능적인 부분 봤을 때는 메시지 팩4 C샵을 사용하면 괜찮은데 메시지 팩4 C샵의 가장 큰 단점은 이게 그러니까 PC용 단넷끼리 만약에 이렇게 통신을 한다면 상관없는데 클라이언트가 만약 유니티라면 이때는 좀 문제가 됩니다. 보면 왜 그러냐면 저희 C샵에서 보면 레프렉션이라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레프렉션을 사용해서 저희가 메시지 팩4 C샵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보내기를 원하는 데이터에 어트리뷰션을 걸어주면 자동으로 런타임에서 코드를 만들어지거든요. 보면 그래서 저희는 아까 구글 프로토콜 퍼포처럼 스키마를 만들 필요 없고 스키마도 코드 생성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아이폰에서 그러니까 iOS에서 문제거든요. iOS에서는 레프렉션 같은 기능을 쓰면 안 되거든요. 보면 바로 리젝트 당하죠. 보면 자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 팩4 C샵을 아이폰에도 돌아가는 게임에서 사용할 때는 아까 저희 프로토콜 퍼포처럼
코드 생성을 해야 된다 보면 여기 보면 이 NPC라는 게 있는데 이 NPC라는 툴을 사용해서 코드를 제너레이트 시켜서 사용이 되고 그래서 이게 또 좀 불편합니다 보면.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 뭐 그냥 프로토콜 포포 쓰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이런 단점이 있는데 요번에 이제 메시지팩에서는 이제 이런 단점 부분을 해소시키고 성능 모드 좀 더 올리고 이렇게 됐고요. 뭐 뒤에 조금 이야기했지만 메시지팩에서 아까 메모리팩에서 메시지팩 포 C샵의 단점을 해결했던 방법은 이렇게 단넷에 있는 코드 생성이라는 걸 사용한 이 기능을 사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다시 제가 이야기했던 거 한 번 더 정리하면 단넷 프로그램에서 가장 고성능 직렬화 라이브러리고요. 그리고 성능이 빠른 이유는 데이터를 그대로 직렬화를 해서 하기 때문에 빠릅니다 보면. 데이터를 어떻게 다르게 뭐 포맷으로 바꾼다든가 압축을 시켰다는 그런 거 가지고 그냥 그대로 복사하기 때문에 빠르고요 보면. 예, 다음 단점 뭐 제한 사항은 단넷 스탠다드 2.1에서만 사용해야 되고요 보면. 근데 아마 이거는 거의 문제는 없을 거라 봅니다. 요즘 단넷이 곧 며칠 지나면 이제 단넷 8까지 나오죠 보면. 그래서 꽤 버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저희 게임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니티라는 게 또 이게 또 문제죠 이 유니티 버전. 근데 당연히 유니티도 2021.3 버전부터 이상 지원하거든요 보면. 그래서 지금 2023년이죠 우리가. 이게 2021이 이 말은 뭐냐면 2021년이라는 뜻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시간도 좀 지났기 때문에 뭐 오래전부터 이렇게 이미 개발 완료된 게임들은 그 게임들은 사실 이거 쓸 일도 없을 거고 괜찮고 아마 지금 새로 게임 만드는 쪽은 아마 2021 버전 안 쓰고 2023 버전을 쓸 거거든요 보면. 아무리 늦어도 아무리 뭐 옛날 거 써도 2021을 쓰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버전 문제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라이브러리 이 직렬하는 라이브러리는 직렬을 하면 그 앞에 제일 앞에 1바이트는 이 메모리팩 전용 데이터고요. 그래서 1바이트에 어떤 순서대로 직렬하는지 그 정보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제한 점은 이 데이터 멤버 개수가 최대 251개까지입니다 보면. 이게 이제 이 1바이트 이것 때문이죠. 1바이트가 저 비트로 나누면 256까지 되죠 보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최대 251개까지만 된다.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251개까지 보낼 일이 없거든요 보면. 사실 저희는 이렇게 보내면 큰일 나는 거고요. 제가 앞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온라인 게임에서는 데이터를 한 번에 큰 데이터를 보내면 안 되거든요. 작게 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 게임 쪽만 봤을 때는 일단 사실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 메모리팩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누겟으로 저희 이제 이거 커맨드 라인을 하는데 그냥 누겟으로 메모리팩에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럼 유징해서 메모리팩을 쓰겠다고 하시고 그다음 이게 직렬합니다 이게. 어떤 클래스 생성해서 시리얼 메모리팩 시리얼이죠. 시리얼하자 하면 이게 바이너리가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직렬화는 끝났고요. 그럼 이제 이 직렬화를 다시 또 클래스로 만들고 싶을 때는 디시리얼자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어떤 클래스로 바뀌기를 원하는지 그 클래스를 타입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바로 이 테스트 클래스로 바로 데이터를 디시리얼자 해줍니다 보면. 그리고 또 사용할 때는 이렇게 메모리팩이란가 클래스 앞에 파티션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주시고요. 그다음에 메모리팩 패케이블이라는 속성 하나만 딱 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내가 직렬하고 싶은 데이터 부분이거든요. 앞에 속성 하나 붙이고 그 보내고 싶은 데이터 클래스 앞에 파티션 하나 키워드 붙이고 이걸로 끝입니다 보면. 그래서 사용 방법이 되게 간단. 그러니까 좀 더 약간 특수하게 사용하려면 좀 더 몇 가지 더 기능이 있지만 사실 아마 그거는 거의 사용할 일이 없으실 거고요. 대부분 여기서 아마 끝나실 거예요 사용하실 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누계소로 메모리팩 설치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보내고 싶은 데이터를 선언해 주시고 이렇게 그때 속성 걸어주시고 파티션이라는 키워드 붙여주시고 그다음에 시리얼라이저, 디시리얼라이저 이렇게 하시면 사용이 끝납니다 보면. 그래서 사실 오늘 이 강연의 핵심은 이 한 장으로 끝나죠 사실 보면. 그래서 제가 좀 더 이 라이브러리 좋은 장점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좀 더 말을 많이 붙이는 것 뿐이지 사실 이것이 오늘 이 제 강연의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먼저 주의사항은 이제 뭐 이 필드 값을 순서대로 직렬하고 순서대로 풀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처음에는 만약에 ID 네임으로 직렬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 이게 만약에 이 클래스가 내가 바뀌어서 네임이 앞으로 아이디가 뒤로 갈 때는 당연히 직렬을 하면 안 되겠죠. 이게 서로 순서가 틀려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잘 맞춰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위에 몇 가지 제한만 하면 좀 크게 사용하는 데는 문제 없고 그리고
점점 이제 이 라이브러리도 버전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몇 가지 이거는 제한 사항도 점점 완화되고 있습니다. 보면. 예.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상반부 문서는 제가 만든 그러니까 제가 일본 문서로 된 거 번역된 게 있는데 이 링크 따라가셔서 한번 또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앞에 있지만 이 라이브러리가 그냥 iOS에서도 레프렉션 기능도 사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런타임에 직렬화 코드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빌드할 때 소스 코드 생성기 이 기능 단넷에 있는 이 기능을 사용해서 자동으로 빌드할 때 코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희는 직렬화 코드를 저희가 만들지 않고 컴파일러가 만들어주겠죠. 그리고 유니티에서 사용도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습니다. 예전에 메시지팩4 C샵을 유니티에서 사용할 때면 되게 몇 개 옵션도 만들어줘야 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NPC라는 툴도 설치해가지고 코드 생성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통의 유니티를 사용해 보신 분은 좀 아시겠지만 그냥 유니티에서도 패키지 매니저라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걸로 그냥 메모리 팩 설치하고 그 다음부터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이 상당히 간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좀 고성능인 이유는 이번에 이제 올해 그러니까 이게 세덱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 매년 하는 게임 개발 컨퍼런스거든요. 되게 대형 컨퍼런스인데 그쪽에서도 매년 이제 C샵과 관련된 기술을 발표를 하고 계시는데 올해는 이제 이 일본어로서 아마 잘 모르시지만 모든 하이 퍼포먼스 C샵이 돼가지고 C샵을 고성능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좀 강연을 하셨거든요. 보면 이 문서는 뭐 공개되어 있으니까 요즘 번역기 되게 잘 되어 있으니까 번역기를 한번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그래서 여기서 제가 몇 개 문서가 왔는데 이게 직렬화 라이브러리 빠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만약에 포인트 3D란 이 데이터를 직렬화하고 싶을 때는 X 멤버를 직렬화하고 Y를 직렬화하고 Z를 직렬화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X, Y, Z가 메모리 상에서는 같은 위치에 있거든요. 연결돼서.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복사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X와 Z를 하나하나 그냥 이게 인트니까 총 12바이트죠. 12바이트 한 번에 복사해 버리는 거죠, 보면. 그래서 옛날 다른 아마 직렬화 라이브러리들은 이 포인트 3D를 만약에 바이너리로 만들 때는 X 한 번 하고 Y 한 번 하고 Z 한 번 하고 세 번에 나눠서 했을 건데 얘는 한 번에 그냥 X, Y, Z를 다 복사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면. 예.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보면 메모리 할당을 최대한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사도 피하고 있고 그것도 내부적으로 뭐 비동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비동기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능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 글에 보시면 단넷에서 생긴 그 기능 중에 스팬 같은 거 그 기능을 제일 참 많이 쓰고 있거든요, 보면. 스팬을 통해서 저 예전에 C++에서 보면 메모 포인트 같은 걸 사용해서 어떤 메모리의 특정 위치를 직접 접근해서 바로 다루는 것처럼 이 스팬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되게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면. 예. 그래서 이제 제 설명을 듣고 데모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드는 여기 가면 제 코드가 있습니다, 보면. 예. 그래서 제가 한 간단한 컨트롤 프로그램인데 테스트 1, 테스트 2, 테스트 3, 테스트 6 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 테스트 1은 간단하게 보실게 그냥 직렬화 잘 되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보면. 두 번째는 직렬화 했을 때 바이너리 크기는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알아보는 거고요. 참고로 텍스트 클래스는 요 밑에 있습니다, 보면. 여기 있어요, 이거 두 개. 그리고 세 번째는 몇 개까지 되는지 그거 제가 이제 테스트 해봤거든요. 또 제일 밑에 가면 제가 좀 무식하게 해놓은 거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몇 개 주석 처리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주석 풀면 제가 오늘은 테스트 안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 제한 있어서 아마 저거 풀면 에러 날 것 같고요. 그리고 6번은 이거는 이제 저처럼 만약에 온라인 게임에서 패킷 데이터로 이거를 메모리 팩을 사용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걸 제가 좀 예를 들어놓은 건데요. 여기 그러니까 보시자. 잠시만요. 네. 저희가 패킷을 소켓 통신할 때는 대부분 패킷이라는 거 만들 때 이 패킷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패킷의 헤드라는 게 있어야 되고 패킷의 보디가 있어야 되고 보디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진짜 보내고 싶은 데이터. 헤드는 이 패킷에 대한 속성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보통 헤더에 보면 이 패킷의 크기란 그 표시가 있고 이건 그 필수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요청이 어떤 요청인지 알려주는 아이디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보통 이제 각 게임마다 뭐 각 애플리케이션마다 뭐 다양한 데이터가 담을 수 있는데 저희는 타입이라고 했고요. 보통 게임 제 예전에 했던 게임에서는 당연히 요것보다 좀 더 헤더가 더 많았고요 보면. 근데 타입을 이제 쓰는 경우는 이런 거죠. 저희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 계속 이야기했지만 성능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약간 보안 뭐 이런 것도 좀 중요하거든요 보면. 그래서 어떤 패킷을 개발할 때는 그냥 하지만 실제 서비스할 때는 이 패킷에 압축을 가하기도 하고 암호화시키기도 하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 패킷의 타입이라는 그 속성을 둬 가지고 이 패킷이 암호화됐는지 압축됐는지 그런 정보를 넣어뒀습니다 보면. 그래서 패킷을 바른 쪽은 이 헤더를 보고 타입을 보고 이게 암호화돼 있으면 암호화를 풀고 압축이 돼서 압축을 풀고 그랬죠. 그래서 헤더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보디, 이 보디가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애플리케이션에 보내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셔야 되고요 보면.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 메모리 팩에서 우리가 보내고 싶은 이 PKT RDQ 로그인이라는 이 클래스를 정렬을 할 때 크기가 얼마가 될지 이 헤더에서는 처음부터는 알 수가 없거든요 보면. 보통 C++ 같은 거는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넣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정렬할 때는 이 값이 거의 쓰레기 값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저는 이제 PKT 로그인 해가지고 그냥 사실 이 보디에 있는 데이터만 넣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헤더 데이터는 다 사이즈 내가 정렬해서 어느 정도 크기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0으로 해놨고요 보면. 특히 만약에 이게 스트링이 아니고 만약 인트라면 예측 가능하죠. 인트 두 개라면 8바이트. 근데 스트링은 문자일이 얼마큼 될 때마다 다 달라질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사이즈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0으로 해놓고 타입은 일단 제가 안 쓰니까 제가 0으로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 로그인의 패킷 아이디는 22번이라고 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제 이게 메모리 팩으로 정렬을 하고요. 하고 나면 이 사이즈를 알 수 있죠 보면. 이 빈이란 바이너리 데이터에는 패킷의 헤더와 보디가 같이 있는 즉 우리가 패킷이라는 그 데이터가 들어가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 크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바이너리가 얼마인지. 그래서 그걸 다시 요 제가 만든 이거 헬퍼 클래스를 사용해서 이 빈의 앞에다가 토탈 사이즈를 넣어줬습니다 보면. 이게 이 부분에 아까 앞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어떤 클래스를 메모리 팩으로 정렬을 하면 앞에 1바이트는 메모리 팩의 정보가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딱 봤을 때는 이게 바이너리가 됐을 때 제일 첫 바이트는 이 부분이 있어야 되지만 메모리 팩으로 하면 요거보다 앞에 메모리 팩 관련 속성 정보 1바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헤더 정보가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0이 아니고 1에다가 제가 토탈 사이즈를 넣습니다 보면. 이제 이렇게 하면 이 헤더에 이제 올바른 정보가 들어오죠 보면.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제 네트워크 통해서 받으면 다시 이 헤더 정보만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아이디를 알면 이 데이터가 이건지 알 수가 있거든요 보면. 아이디마다 이거 다르게 보낼 테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풀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만약 이렇게 안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통 패킷 헤더 한번 압축하시고 정렬화 시키고 그다음에 이게 바디 정렬화 시키고 그렇게 해서 두 분을 또 복사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좀 쓸데없는 복사와 할당이 발생하죠 보면.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이런 류의 헬퍼 클래스 같은 걸 사용해서 이렇게 하시면 헤드와 보드를 한 번에 정렬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한 거고요. 일단 제가 실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제가 집에서 하고 왔으니까 문제 될지는 않겠죠 보면.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17바이트 정도 나왔다 돼 있고 크기하고 제가 아까 했던 정렬했던 거 오케이 이제 제대로 된 거죠. 제가 정렬했던 걸 다시 DC를 했을 때.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한두 개만 제가 받겠습니다. 예. 네.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통 이 데이터를 그러니까 패킷으로 보는 데이터는 되게 단순하게 됐기 때문에 그 자체가 막 참조되는 이런 건 그래서 그까지는 제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예, 또 아까 제가 앞에 했지만 이 되게 너무 간단한 거라서 뭐 질문하실 거라고 질문할 만한 내용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고 어떤 데이터를 직렬화해서 사용하실 때 한번 꼭 C샵이라면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